자, 이번 시간은 140쪽 102번을 정리합니다. 행정기획론에서 이제 기획안을 작성한 학자 중에 허드슨이라는 학자 있죠. 학자는 의미 없고 허드슨 학자를 묻고 있다. 102번은 정부의 기획안은 사회적 권력 배분 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정치 과정으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적 쟁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부들 기획가들이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기획안을 우리는 창도적 기획. 2번이 정답이죠. 창도적 기획. 103번 아코프는 이제 기획의 정량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능동주의가 있다. 능동주의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은 이제 기획의 유형 중 능동주의가 있고 뭐 반동주의, 무의주의, 선도주의가 있거든요. 1번 학습과 적응 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관심 둔다. 1번이 능동주의. 2번 역사의 연속성과 전통을 중시한다. 반동주의, 반동 분자일 때 반동주의. 2번 반동주의. 3번 문제의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가 스스로 사라진다고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 입장. 이것도 반동주의. 4번 사실 수집을 강조하며 뉴스 지향적이다. 무의주의. 아무것도 안 하는다. 무의주의. 무의자연산할 때 무의주의. 5번 부자기의 오류보다 자기의 오류가 사회적 비용도 적고 쉽다고 믿는다. 선도주의. 정답은 1번밖에 없네. 104번자 기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예산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획과 예산을 결합했다. 기획재정부가 있단 말이야. 기획재정부. 기획과 예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 간의 괴리와 갈등이 발생한다. 다음 중 그 원인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은 기획과 예산이 왜 따로 국밥이 됩니까? 그 이유가 아닌 것은 1. 기획 담당자는 이상적이야. 이상적이고 혁신주의. 예산 담당자는 현실적이고 보수주의. 불일치죠. 2번 재원의 부족이야. 기획은 잘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 재원의 부족. 이것도 괴리 요인. 3번 기획은 미래지향성, 예산은 현상 유지성. 이것도 불일치. 4. 업무 성격 차이. 기획. 예를 들면 기획은 장기성, 예산은 단기적이죠. 1년. 기획은 장기적 업무, 예산은 단기적. 불일치. 정답 5. 권력의 집중이란 것은 예산기구하고 기획기구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다 권력의 집중. 괴리가 되려면 권력의 보다 분산성. 권력의 분산 그래야지. 권력의 분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산기구 따로 있고 기획기구 따로 있다. 이때 불일치가 되겠지. 근데 권력의 집중성은 두 개가 하나 통합되다.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권력의 보다 집중성이야. 예산 어서 편성한다. 기획재정부. 정답 5번. 105번 좀 신경 씁니다. 학자 좀 별표하고요. 노예의 길. 1944년 노예의 길에서 국가기획을 부정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폰 누가 있다? 하이에크. 정답은 1번이죠. 많이 들어봤죠? 기획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에든다고 주장한 학자 누구다? 하이에크. 화이너는 국가기획을 찬성한 학자 누구다? 화이너. 다시 한번 노예의 길에서 국가기획을 반대했다. 하이에크. 반동의 길에서 국가기획을 찬성했다. 화이너. 반대죠. 오스트로먼학과 공공선택모형 학자 사이먼은 행태주의자 사이먼이, 그 다음에 만족모형 사이먼.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105번 좀 별표합니다. 하이에크.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자유주의자 아담 스미스. 그리고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비판했지. 케인스 유효 수요 창출 거시경제학자. 그리고 무슨 실패? 정부 실패. 또 그래서 케인즈를 씹었지.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자. MPM 이렇게 들어갔죠.
106번. 연동계획 반대는 이제 고정계획이야. 한번 기획이 수립돼서 집행되면 변화가 없다. 고정계획. 매년 수정해 나간다. 연동계획. 세계 대부분의 국가기획은 다 연동계획이야. 그리고 연동계획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보다 점중주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돼. 점중주의 전략. 매년 기획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 연동계획. 목표가 계속 바뀌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집권당 선거공약에 별 메리트가 없다 이거야. 수시로 변하니까. 연동계획은 현실과 이상에 좋아져. 장기계획과 단기계 결합.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집권당의 선거 공약에 용이하지 못하다. 3번이죠. 방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요구돼 매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중주의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107번 문제. 이제 미래 예측 기법인데요. 미래 예측 기법. 예를 중요한 게 이제 델파이 기법 같은 걸 우리가 예를 드는데,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서 투사라는 게 있죠. 투사. 그러니까 귀납법이죠. 귀납법. 아침, 점심, 저녁 흘러간다. 과거의 경험, 기록, 사례를 분석하여 과거가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투사. 대표적인 게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 점으로 이었다. 검은 점으로 이었다 해서 또는 뭐 흑선기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예견이라는 게 있죠. 예견은 이제 주로 이론에 의존해. 시롤이 이론에 의존하니까 얘는 연역적이죠. 연역적.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마코브 곡선, 마코브 곡선 또는 뭐 회귀 분석, 회귀 분석 등등등. 양적 기법들. 그 다음에 추측이 있죠. 추측은 이제 주로 직관이나 판단에 의존해. 직관 판단.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문가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델파이 기법. 뭐가 있다? 델파이 기법. 이렇게 정리하죠. 델파이 기법. 미래적 기법은 투사, 예견, 추측. 가장 양적인 기법, 과학적인 기법을 들자면 예견이야. 가장 주관적이고 질적 기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지? 추측 이렇게. 자,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107번. 1. 예측의 세 가지 주요한 근거로서 투사, 이론, 맞았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추측, 직관, 판단,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1번은 틀렸죠. 2번은 뭐냐? 역사적 유추법. 이게 이제 시계열 분석인데요. 역사적 유추법은 뭐야? 전문가. 아까 전문가를 영어로 뭐라 말했지? 델파이 그랬어, 델파이. 2번은 델파이는 뭔가?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판단을 얻어내고 교환하는 직관적 예측. 직관적 예측 중에 뭐가 있다? 델파이. 2번 틀렸다. 3번. 예측의 시계는 타임 호라이즌. 짧게 보냐 멀리 보냐. 예측의 시계는 예측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쳐. 장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주로 뭐다? 추측.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뭐다? 예견.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4번. 모형을 갖다. 모형은 영어로 뭐다?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하여 예측된 결과가 실제 현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실제다. 가설이다. 가설. 모의실험. 하나의 가정일 뿐이야. 4번도 틀렸죠. 그럼 5번밖에 없네. 선형 경영 분석은 선형 회귀법을 이용하여 LP. 선형 경영 분석은 선형 회귀법을 이용하여 시계열의 관측제를 기초로 미래 상태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선형 경영 분석은 바로 뭘 말한다? 투사. 뭐하고 유사하다? 시계열 분석기법. 시계열보다 분석기법. 이렇게.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미래 예측 기법 중 예견. 예견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뮬레이션, 2. 마코브 곡선, 3. 회귀 분석, 5. 시계 분석. 정답 뭐다? 시계 분석.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08번 문제 들어갑니다. 108문제를 해보자. 108번 문제.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 옳지 않은 거. 1. 우리 배우죠. 비용 대비 편익이 아니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분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어디에 해당된다? 예견이야. 예견. 예견에 해당되는 중에 뭐가 있다? 비용 편익 분석 맞고요. 2번 판단적 미래예측. 뭐 판단적 미래예측. 이거야. 판단적 미래예측에서는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 역할한다.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적 역할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지? 투사네, 투사. 그래서 2번은 틀렸죠. 2번 틀렸다.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심 역할한다. 이건 바로 투사 플러스 뭐가 된다? 예견. 주로 뭐다? 투사에 해당되지. 투사. 2번이 틀렸고요. 3번이야. 추세 연장적 미래예측 기법 중 하나인 검문줄 기법. 검문줄 아까 뭐라 말했지? 흑선 기법. 검문줄 기법은 시계열적 변동의 굴곡을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 뭐냐면 이걸 말해본 과거가 이랬으니까 이걸 연장하면 현재도 이렇게 되고 현재를 연장하면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결정론적 입장.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아침, 점심, 저녁 간다. 그러다 빗대서 뭐다? 시계열 분석. 그걸 점으로 이었다. 직선으로 이었다. 무슨 기법? 검은줄 기법. 일명 흑선 기법. 이렇게 흑선 기법. 4번이야. 교차 영향 분석은 추측이 아닌 추측. 교차 영향 분석은 연관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대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그렇지 주관적 판단을 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한다. 동그라미 주관적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 주관적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지? 추측. 그 중에 교차 영향 분석. 5번 이게 중에 5번이 이론적 미래예측 나왔지? 이론적 미래예측이 바로 뭐다? 예견. 이론적 미래예측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도 하며 원인과 결과 분석이라고도 하며 나왔지? 선형계획, 투입 산출 분석, 회귀 분석 등을 예로 든다. 다시 문제입니다. 미래예측 기법 중 예견, 즉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시뮬레이션, 2. 선형계획, 3. 회귀 분석, 4. 비용표현 분석, 5. 시계열 분석. 정답 시계열 분석. 유일하게 질적 기법에 해당하는 거 읽어봐. 뭐가 있다? 델파이. 물론 교차 영향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델파이. 시험에 시죠 나왔죠 우리 행정사에. 109번. 자, 조직 운영을 위해 기획은 매우 중요하지. 기획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 방학 계획표를 작성하잖아. 그러면 행정도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정한다? 기획. 행정 기획을 하는 거야. 중요하다. 하지만 기획은 많은 제약 요인을 수반한다. 수립상의 제약 요인, 집행상의 제약 요인, 재정상의 제약 요인 많이 있겠죠. 다음 중 행정기관에서 기획 과정상의 제약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기획 목표를 설정할 때 담당자 혹은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목표 일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목표 설정이 어렵다. 두 번째, 기획 과정에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행정 부분에 있어서 각종 정보나 자료의 부족은 기획을 어렵게 하죠. 셋째, 기획은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장애인으로 정할 수 있어. 기획은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것도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죠. 4. 어디서 들어봤다? 관리자가 실행이 용이한 정형적 결정을 선호하여 쇄신적인 기획을 등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기획에도 어떻게 적용된다. 우리가 화폐의 그레샴 법칙, 정보의 그레샴 법칙, 마지막 기획의 그레샴 법칙. 나쁜 거죠.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시장에서 추방하듯이 기획 담당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형적, 진부한 기획을 강조함으로써 쇄신적, 독창적인 기획을 추방해버린다. 기획에 그러지 않지. 5번이 잘못됐다. 구체적이고 집권적 기획은 구성원의 판단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구성원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권적 기획이 아니라 뭐다? 분권적 기획. 5번이죠. 그 우측 해설보다 해설에서 그 박스 좀 봐봐. 박스. 유형, 투사, 예견, 추측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했어요. 미래 예측기법 중 이론적 예측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선형계획, 2. 투입 산출 분석, 3. 회계 분석, 4. 퍼트, 5. 시계열 분석. 정답 시계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좀 신경 쓰시고. 페이지 넘깁니다. 110번이죠. 요즘 강력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정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해보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어디까지를 말하냐고요. 첫째 중앙정부, 두 번째 지방정부, 세 번째 공공기관, 공기업이야. 공공기관. 이 세 군데를 평가하는 게 바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야. 그리고 이 세 군데 그 공공기관이 많잖아. 한 곳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해.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좀 문제가 있다. 이때는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재평가 또는 특정평가를 하도 돼 있다. 그런 제도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럽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좀 신경 써야 돼. 이거 공무원 시험 7급 9급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우리 행정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자, 옳은 것 그랬어요. 1. 국무총리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몇 년? 3년.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돼. 최소한 몇 년? 3년마다. 틀렸죠?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를 들면 뭐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이야.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정성 있지. 3분의 2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3명을 선발하면 반드시 2명은 누구다? 민간인. 누가 들어가면 저 같은 교수야. 교수가 참여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뭐 대구광역시, 뭐 경산시, 뭐 LH공사 다 하는 거야. 뭐다? 경영평가. 여기서 뭐 상, 중하. 상을 받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제 하를 받으면 뭐 퇴출하고 막 그래. 기관장. 갑이지 그런 게. 경영평가위원은 갑이야. 3분의 2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틀렸죠? 3번이 정답 같네. 정부 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평가를 두는 거야.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평가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위원장 2명.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4번.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당위성이 아니라 임의론적이야. 임의론. 맞는 걸 바꿉니다. 재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결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야. 실시할 수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야. 뭐다? 임의사항이야. 임의적인. 강제적인 건 아니죠. 실시해야 한다.
아니야. 실시해야 한다가 강제적이잖아. 그게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이거야. 4번도 틀렸죠. 5번.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틀렸구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아까 어디 둔다고 했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110번 한번 별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준법. 우측 그 해설을 좀 봅시다. 해설에서 그 참고 봐봐. 정부 업무평가 기준법에서 제1장 총칙. 자, 좀 하는 것 좀 해줘야 돼. 다시 한번 2조에다 별표해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업무 평가람은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잘 봐. 가. 중앙행정기관 포함돼. 17부, 5처, 16청 포함돼.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보좌기관을 포함하는 거야. 국가기구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돼. 다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됩니다. 서울시, 노원구 다 돼.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소속기관보다 소속기관도 포함돼. 소속기관. 라가 포인트보다 공공기관. 공기업, 옛날에 말하면 공기업 있잖아. LH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거 있잖아. 공공기관. 중앙에서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정리하고. 2번이야. 자체평가. 네 스스로 해라. 자체평가라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 스스로 평가한다.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재평가한다고 그랬지 아까? 국무총리. 2번. 3번. 특정평가. 얘도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라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평가한다. 3번, 4번 묶으세요. 재평가. 재평가라면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기관이 다시 평가한다. 특정평가하고 재평가는 누가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재평가를 아까 우리는 배웠죠. 영어로. 무슨 평가다? 메타 이밸루에이션 뭐다? 메타평가. 메타평가. 그 다음 5항은 보지 마. 5항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를 넘겨서 6조를 봅니다. 6조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2항을 보자. 2항.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당해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재정 부분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 정량적, 수량으로 표시해. 객관적, 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해야 돼.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수량, 수치로 표시를 해야 된다.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 봅니다. 제구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무. 1항만 몇 줄.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10조, 우측 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2번 위원장은 둘이야. 위원장은 국무총리야. 국무총리와 제3항 제2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이 된다.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민간인이야. 뭐 대학 교수나 총장들이 많이 들어가죠. 위원장은 2명.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가 된다는 거야. 행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촉을 한 자. 예를 들면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들.
그 다음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과목 또는 난목이자 동등한 정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4점 밑줄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한다? 자체평가. 자체평가 2항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해야 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민간인 위원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조 봐봐. 17조 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재평가는 어떻게 하냐?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한다가 아니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게 한다가 아니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 넘겨서 21조 있죠. 21조는 뭐가 있냐. 21조 보니까 국가 이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국가가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사무를 위임사무 그래. 국가 이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봅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장이 이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2야 2조에서는 국가 이임사무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합동평가를 시켜야 한다. 합동평가는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그 다음에 마지막 30조 밑줄 30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하는 거예요. 성과가 좋다. 성과를 주겠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여기까지. 이제 111번은 델파이 기법은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직관적 판단, 직관이나 판단, 주관적, 질적 기법 중에 뭐가 있다? 델파이 기법이 있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델포이라는 언덕이 있어. 델포이라는 언덕에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단 말이야. 신들이 미래를 예측하던 언덕이 바로 아폴로 신전이야. 아폴로 신전. 거기 가면 델포이라는 언덕이 있어. 델포이가 델파이로 바뀐 거야. 우리말로 전문가를 말하는 거야. 전문가. 여러분도 스파르타쿠스, 쉽게 말하면 우우 300인 본 적 있을 거야.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가 그 전쟁하잖아. 핫게이트에서 300인. 거기 나오면 나오잖아. 신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신탁을 받으러 가는 거죠. 스파르타가 페르시아하고 싸우면 되냐 안 되냐. 그 신탁이 나온단 말이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근데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델파이 그러거든. 두 가지 있다고. 델파이 기법은요. 잘 읽어야 돼. 전통적 델파이를 다른 말로 일반적 델파이 그래. 반대는 정책 델파이. 이 두 가지 나눠져. 그러면 시험장 갔더니 델파이 기법이 있어. 그러면 뭘 말한다? 전통적 델파이를 말한 거야. 앞에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델파이 기법 하면 뭘 말한다? 전통적 델파이. 그런데 앞에다가 경제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때는 뭐가 들어간 거지?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럼 간단히 이건 딱 한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단지 미래만 예측한다면 뭐다? 전통적 델파이야. 동질적 분야의 전문가, 똑같은 분야. 동질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해서 끝까지 누가 참여했는가? 결과를 공개하잖아. 익명성을 보장하면 전통적 델파이야. 이제 반대로 정치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야. 이해관계자도 참여해. 흥미있는 사람도 참여해. 이질적 분야의 전문가 참여해. 초기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는 공개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공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책 델파이다. 딱 한 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성,
비밀을 유지한다. 전통적 대파이. 공개해버린다. 정책 대파이. 요즘 많이 사용한 게 뭐다? 정책 대파이. 이렇게. 우리 이걸 보면 돼. 옛날에 이제 없어진 프로지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게 바로 뭐다? 전통적 대파이. 요즘 KBS 심야토론. KBS 심야토론이 주로 뭐다? 정책 대파이지. 정책 대파이. 그 TV를 한번 생각해 봐요. TV 프로그램. 자, 들어갑니다. 1.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개입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에 만들어진 방법이죠. 3번. 익명성이 보장,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 얘는 그냥 전통적 델파이. 정답 3번. 자, 정책 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죠.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5.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회의 방식. 격리된 모든 참여자들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동시에 서로 의견을 교환짓게 토론하는 방식도 쓰고 있다. 화상회의 같은 거. 컴퓨터 가지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정책 대파이. 근데 주로 설문지를 2, 3회 주거니 받거니 한다. 눈덩이 굴리기식 기법. 그건 뭐지? 전통적 대파이야. 설문지를 주로 이용한다. 눈덩이 굴리기식 기법. 그건 주로 전통적 대파이와 관련된다. 컴퓨터나 화상에 의존한다. 정책 대파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52페이지 112번 정책 대파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해. 갈등이 있어야만이 창조적인 대안이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델파이 집단을 구성할 때는 X라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참여시켜. 반대하는 사람 참여시켜. 그래서 갈등을 일부러 조장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거야. 2번. 대안을 제시할 때는 누구,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몇 개의 대립되는 정책 대안으로 압축되면 참여자들이 대면하여 공개적 토론을 벌이는 거야. 공개 토론. 맞고요. 3번.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기에 여러 입장을 대표하는 관련자들을 참여시켜. 이해관계자, 흥미 있는 사람, 다양한 이직적인 분야의 전문가. 4번이 틀렸구나. 참여자를 선정할 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또는 창의력과 통찰력의 정도는 고려해야 돼. 통찰력 있는가 고려하고 또 전문성과 대표성도 고려해야 돼. 정답 4번. 5번.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통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113문제를 정리합니다.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기준 중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 조건부값, 즉 상황 수익률을 합한 값을 평균하여 구한, 동그라미 쳐봐. 평균 기대값. 평균 기대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런 기법 우리는 사람 이름을 따서 뭐다? 라플라스 기준. 라플라스 기준. 93년도 행정고시 문제 냈다 정답 없으면 끝났지. 그 다음에 2005년 국가직 9회 한번 나왔다 이거야. 라플라스 기준하고 후르비치 기준을 좀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또 그렇지만 평균값을 평균 기대값을 구해서 가장 큰 수를 찾아라면 라플라스 기준. 낙관계수 알파가 들어가면 후르비치 기준. 그래. 자, 이렇게 또 시험에 낼 수 있다, 여러분. 라플라스 기준 한번 여러분 정답 잡아봐. 라플라스 기준 문 60번 60번 문제. 평균 기대치 라플라스 기준으로 볼 때 최적 대안은 평균 기대값 라플라스 기준으로 볼 때 최적 대안은
자, 최적 대안은 A 대안 S1, S2, S3 전략 A, B, C, D 한번 보세요. A는 단위 원이다 이거야. 원. 그냥 200원, 300원, 400원. B 뭐 100원, 400원, 300원. C 300원, 200원, 600원. D 300원, 400원, 6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때 라플라스 기준으로 볼 때 최적에 대한 몇 번이 되냐 이거야. 몇 번. 아까 평균값을 구해서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되지. A 봐. A 대안은 1 A 대안, 2 B 대안, 3 C 대안, 4 D 대안, 5 정답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몇 번이 정답인가 봅시다. A 대안 답 쳐봐. 플러스 해봐. 얼마 이거? 500원. 얼마다? 900원. 900을 3으로 나눠봐. 얼마 나오는지? 300원. 평균치 300이죠. B는 얼마야? 100원, 500원, 800원. 3을 800으로 나눈다 이거야. 3분의 800. C는 500원, 600원, 1100원. 1100원을 3으로 나누자. 900, 800, 1100. D는 300, 400이면 700. 700에다 6 하면 1300. 나누기 3. 가장 큰 수가 뭐지? D.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게 바로 라플라스 기준이다.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신경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야만인 뭐다 세비지 기준, 스키토프 스키 기준, 뭐 선형계획, 계량 인정학 중에 한 일종. 그 다음에 파레토가 나왔다. 파레토 기준은 형평성이 아니라 뭐지? 농률성.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편을 정리합니다. 3편이 바로 행정조직론이야. 행정조직론은 1편하고 유사해. 여러분 생각해. 1편에서 배웠지? 행정의 3대면서 뭐냐? 구조, 인간, 환경이야. 그러면 조직론도 세 파트야. 구조, 인간, 환경 이렇게 돼 있어. 또 6편도 비슷해. 6편 행정, 환류론도 1편, 3편, 6편과 유사하다는 거야. 조직론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조직론이 1편만 잘하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1편에서 이렇게 배웠죠. 외부, 내부, 열렸다, 개방체제, 닫혔다, 폐쇄체제. 그러면 폐쇄체는 구조, 인간을 연구하면 무조건 폐쇄체제. 환경을 연구할 때부터 개방체제. 기억을 더듬습니다. 구조하면 20년대 과학적 알법, 인간하면 30년대 인간관계론, 환경하면 40년대 행정보다 생태론, 생태주의. 이게 바로 1편이란 말이야, 1편. 이제 이게 3편 가봐. 3편으로 가면 구조, 과학적 관리법이 바로 고전적 조직이론이야. 드와이트 왈도 연구한 구조, 과학적 관리법이 고전적 조직이론. 당연히 피라미드에 뜨겠죠. 피라미드에 뜨는 조직을 막스 베버는 뭐라 말하지? 관료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관료제. 그 다음에 인간의 강조한 30년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를 갖다 우리가 신고전적 조직이론. 얘는 피라미드이 아니라 계란. 고전적 조직이론이 공식 조직이라면 신고전적 조직이론 공식이 아니니까 뭐지?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강조했다. 이때부터는 현대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도 당연히 피라미드이 아니라 뭐다? 계란. 피라미드이 아니라 계란. 뭐 전략적 선택이론 같은 거, 조직군 생태론, 공동체 생태학, 또 NPM 전부 다 현대 조직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론하고 신고전적 조직이론 공통점 전부 다 뭐다? 폐쇄체제. 현대 조직이론부터 뭐지? 개방체제. 1편을 연장하는 게 몇 편이다? 3편이 되는 3편.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3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고전적 조직이론의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야. 요즘 계란형의 대표적인 조직이 엘빈 토플랭건 에도크라시. 뭐다? 에도크라시. 특별 임시위원회 조직. 영어로 뭐다? 에도크라시. 관료제가 아니니까 탈관료제 그래. 탈관료제 조직 중에서 뭐 매트리스 조직, 팀제, 네트워킹 조직. 그게 전형적인 탈관료제 조직을 말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인간을 연구한 게 바로 동기부여이론. 메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 뭐 허즈버그의 인간욕구 2단계.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 우리 시험에 나왔죠. 리더십 이론. 변혁적 리더십. 요즘 강조하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보다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것들. 아니, 공기업의 뭐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해보죠. 3편 행정조직론은 1편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준다. 두 번째 주로 경영학적 기법을 많이 도입했다. 그래서 조직관리 그래. 조직관리 필요한 학문은 정치학이 아니라 보다 경영학을 많이 도입했더라.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죠. 1번 행정학은 대체로 19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생각해봐. 19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이니까 1887년 우드루 윌슨이지. 윌슨이 행정의 아버지. 이게 바로 뭡니까? 행정관리설. 이 당시 나타난 테일러 연구한 게 바로 뭐지? 과학적 관리법. 막스 베버가 연구한 뭘 말한다? 관료제. 공통점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지? 피라미드. 이렇게 되는 거지. 나타났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음 중 초기의 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말을 바꾸면 윌슨 행정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과학적 관리법,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 말이야. 1. 행정은 중립적, 행정의 중립성, 수단성을 강조했어. 그러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거야. 중립성, 수단성을 강조했다. 이게 바로 역관제가 아니라 뭐다? 실적제 인사행정이야. 맞고. 2번 정치와 행정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정치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 행정과 정치는 구분된다. 이원론. 맞고요. 3. 뭐야? 비공식 요인? 나왔네 이거.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식적이라고 있어. 비공식 요인은 뭐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이잖아. 정답 3번. 이거 맞는 말 바꿀게. B만 빼면 돼. 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제주의의 관료제를 중시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가정하여 조직인을 이해타산적 존재로 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맥그리거의 무슨 이론이다? X이론. 반대는 뭐가 되는 거지? Y이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X이론. 5. 전략과 능률을 강조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데 관심이 높았다.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그게 테일러의 뭐지? 과학적 관리법. 참 좋은 문제야. 정답은 3번. 2번. 자, 스콧이 연구한 조직이론의 종류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는데 4가지 뭐냐면 서울시 승진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직이론의 전개. 다시 왈도는 조직이론이 3가 있어.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 몇 가지? 3가지. 스콧은 말이야 조직이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폐쇄체제 보다 늦게 나타난 게 뭐지? 개방체제. 그 다음에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었어. 인간이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었다. 합리적 조직.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조직이래. 자연적 조직.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조 1번이 바로 폐쇄 합리적 조직. 폐쇄 합리적 조직이 바로
고전적 조직이론이야. 폐쇄 합리적. 두 번째 나타난 게 폐쇄보다 자연적 이론. 폐쇄 자연적 이론. 세 번째 나타난 게 개방 합리적 조직이론보다 개방 합리적 조직. 네 번째 개방 자연적 조직. 그래서 개방 자연적 조직이 현대 조직이론. 폐쇄 합리적 조직보다 고전적 조직이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개방 자연적 조직이론이니까 현대 조직이론. 즉 에드호크라시를 말하는 거예요. 탈관료제. 1번. 조직의 자기 조직화 및 학습을 중시한다. 셀프.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를 Y론 그런 거야. 피동적 인간은 X이론, 능동적 인간은 Y. 그러면 현대 조직이론 X가 아니라 뭐지? Y가 되는 거예요. 2번. 조직의 생존보다는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 그건 폐쇄 합리적 조직이론. 생존 능력을 강조한다. 개방 자연적. 정답 2번. 3. 조직 문화 이론과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 뒤에 배워. 카오스 이론. 혼란, 혼돈, 무질서를 통해서 혁신한다. 카오스 이론. 이게 바로 개방 자연적 이론, 현대 조직 이론. 자,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기적 측면을 중점 조사한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 아니라 자연적인가 보다 비합리적. 맞죠? 5번. 조직이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것을 탈피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또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